네, 안녕하십니까. 아트앤마켓의 서진수입니다. 이번 오크 스테이지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화랑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갤러리 현대가 개관 55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한국 화랑의 역사를 살펴보고 갤러리 현대가 그동안 한국 미술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대담을 위해 한국화랑협회 18대 회장을 역임하신 이화익 갤러리의 이화익 대표님과 현대화랑 지금의 갤러리 현대에서 근무를 하신 후 전시 기획자, 미술평론가,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황인평론가님과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자, 먼저 함께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지금 엄청 더워지네요. 네, 오늘 엄청 덥네요. 예, 네. 예. 자, 한때 우리 그 문화 키워드 중에 어쩌다 가족, 그리고 어쩌다 농부, 어쩌다 어른, 어쩌다 사장 등 이 어쩌다 시리즈가 한동안 유행했는데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세 사람이 모두 대학에서 전공한 내용이 미술과는 살짝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제 미술 시장이라는 주제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선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신 이화익 갤러리의 이화익 대표님께 정말 어쩌다 갤러리 대표의 길을 가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화가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화가가 되면은 그 성격도 안 좋아지고, 네, 그리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렇다. 그러니 그냥 뭐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화가가 되는 그런 꿈은 포기하고 이제 영문학과를 가게 된 거죠. 이제 영문학과 가서도 그래도 뭔가 꿈은 계속 남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 후에 또 인생이 또 여러 가지로 변화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 이후의 말씀을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영문학과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영문학을 뭐 아주 싫어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 문화원이 또 이제 제가 오고 가는 길에 있었는데 거기서 늘 프랑스 영화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랑스 영화 보러를 많이 가면서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가는 꿈을 이제 가지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 미술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제 조금 너무 늦었으니까 이론적인 어떤 그런 걸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프랑스 유학 시험도 봤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여의치 않고 마침 미술사학과가 이대에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미술사학과 1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에서 가서 이제 또 미술사를 전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도 근무하시고, 네네.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미술과 관련된 이제 깊이 있는 그런 거 인간관계랄지 또 네. 연관성이 많아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고 이제 뭐 뭘 할까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근데 남편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월급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번 거 가지고 둘이 살긴 힘들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미술사를 공부하고 취직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이제 막 과천으로 옮기고 막 하면서 전문직을 뽑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마침 이제 그 미술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현대에서도 또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가서 있다가 남편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저도 이제 같이 가서 그러면 미국 가서 더 미술관 학이라든지 또 그런 게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공부하고 오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같이 미국을 갔는데 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휴직을 하고 갔는데 그 휴직한 자리에도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휴직을 사표를 아예 내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잘 아시는 분이 현대화랑에서 이제 갤러리 현대에서 사람을 뽑으니까 추천을 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 현대를 생각해 보니까 갤러리 현대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현대 작가들이 다 있고 거의 반 미술관, 반 상업화랑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작가분들도 많이 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박명재 회장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갤러리 현대에서 일하게 되죠. 역시 뭐 취향,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학습 기간, 네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쌓는 그런 이제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갤러리 오픈까지 하셨는데 네. 또 역시 또 이게 추진력이 강하시다 보니까 우리 한국화랑협회, 우리나라 화랑회 전체를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서비스해주는 화랑협회의 18대 회장을 하셨어요. 화랑 운영과 화랑협회의 그 회장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 요거 좀 두 가지를 조금. 이제 맞습니다. 화랑 운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화랑들은 다 자기 작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명품도 자기 브랜드에 자기 상품이 있는 것처럼 화랑도 자기 화랑에 작가가 있어야만 누구를 하면은 어느 화랑으로 찾아가고 이런 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전속 작가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제가 이제 회장 시절에 뭐 실현된 것이 유일한 거였는데 전속 작가제가 그때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전속 작가로 이제 매달 돈 주고 뭐 이렇게 같이 하는 작가들도 너댓 명이 되는데 이제 그런 작가들 그리고 그 전속 작가들은 거의가 이제 대부분 전업 작가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랑도 자기 브랜드에 자기 작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 작가와 함께 화랑이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갤러리 현대에서 일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사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국내 컬렉터들의 그 숫자도 너무 제한적이고
그래서 국내의 이 콜렉터들과 시장만 갖고는 전업 작가로 살기는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제가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2004년, 5년 이때 크리스티 홍콩에서 한국 작가들을, 특히 젊은 작가들을 대거 이제 소개해가지고 판매하겠다는 그런 프로포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실은 경매하고 화랑하고는 굉장히 좀 경쟁적인 그런 시장이긴 했지만은 사실 우리 작가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그리고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티 홍콩하고 거의 10년 이상을 저희 작가들을 꾸준히 거기에 소개하면서 낙찰시키는데 그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업 작가로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작가들이 뭐 김덕용이라든지 김동유라든지 뭐 최영걸 뭐 이런 작가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때 이제 우리도 홍콩에 가서 보면은 네. 우리나라 갤러리 두세 개에 네. 속해 있는 작가들이 정말 홍콩의 스타들로 급부상했었잖아요. 맞아요. 축 중에 하나가 이화의 갤러리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아마 미술관 큐레이터로서 있으면서 우리 그 시장의 규모와 또 갤러리 현대 디렉터 하면서 쭉 생각했던 거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그 미술관 큐레이터일 때 클리블랜드 미술관에 가가지고 제가 리서처로서 몇 개월, 뭐 한 4개월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미술관 관장님 테이블, 미술관 큐레이터들 테이블에 전부 크리스티, 소더비 뭐 이런 그 경매 도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맨날 보면서 어떤 작품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뭐가 중요한 거고 그런 걸 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작가들도 거기에 이렇게 그 프린트에 대야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어떤 작가들이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또 우리 작가들을 세계화에 이제 기여를 하셨고, 또 최근에는 아트페어를 통해서 네. 또 작가들을 또 세계화를 시키는 전략을 네. 아주 전개해서 큰 성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또 하면서 옥션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면서 우리 작가를 알리고 판매하고 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뭐 런던, 뭐 파리, 또 바젤, 또 아시아, 또 미국의 뭐 뉴욕, 마이애미 많은 아트페어에 다 참가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양의 미술 시장에 가서 경쟁한다는 게 힘들죠. 비용 대비 그 효과가 너무너무 미미하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부터 제가 이제 중동, 물론 그 전에 2010년에 이제 두바이도 한번 갔었는데, 2012년부터 아부다비 아트페어를 참가하면서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판매가 그래도 이루어지고, 한국 작가들 작품을 좋아하고, 저는 뭐 거의 100% 지금 한국 작가들을 작품을 가지고 나가서 판매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우리 한국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중동에서 판 거 가지고 1년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괜찮은 그런 이제 아트페어 참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더니 지금 이제 한국의 많은 화랑들이 중동 쪽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7개의 한국 화랑이 이제 그 아부다비 아트페어에 참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중동 시장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정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또 참가해야 되고 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아트 두바이 네. 처음에 걸프 아트페어로 출발했죠. 네. 이럴 때 제가 가가지고 우리 배병호 선생 소나무 작품하고 김장훈 선생님 물방울하고 쫙 팔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우리나라 KBS에다가 멘트를 하나 한 게 있었거든요.
60, 70년대 우리가 5.1달러를 벌어왔고 8, 50년대에 전자제품을 팔았고 21세기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문화예술을 팔기 시작을 했다. 네. 하는 게 우리나라 그 발전에 그런 거 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역시 또 우리 대표님도 일찍 네. 또 중동에 진출하셔가지고 지금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하셨네요. 네. 특히 뭐 허달재 선생님 같은 분은 엄청 인기잖아요. 지금 이제 4년째 계속 솔드아웃인데 네.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는 이제 또 해봐야 아는 거고 갈 때마다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래도 이제 잘 되는 때도 있고 또 안 되는 때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거기 국상이 나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또 이제 그때는 또 판매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 늘 큰일이 안 나기를 기도하면서 가죠. 기도하면서. 네. 저도 모든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황인세님은 산업공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정말 어쩌다 미술평론가의 길로 가게 되셨고 특히 이제 이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네. 대한민국의 위상이랄지 그다음에 미술 시장이랄지 또 한편으로는 벨라누생 등 이런 그 큰 작가가 출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네. 그 당시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이화익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네. 고등학교 초반까지는 미술반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습니다, 사정이. 그 당시는 미대를 간다는 걸 그렇게 뭐 좋아하는 분위기 아니었기 때문에 또 여도 입시를 잘하는 여고 출신이지만 제가 다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공부를 하면 남자들은 의대나 공대, 이과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과반 출신인데 지금 공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공대를 다닐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네가 여기 똑같은데 삼청동이었어요. 네. 프랑스 문화원에 영화를 보러. 네네. 그 당시 프랑스 문화원은 거의 해방구였어요. 맞아요. 거기 가면 일단 영화값이 싸죠. 그 다음에 그 영화도 검열이 없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서양 프랑스의 문화를 직접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많이 그동 삼청동을 찾았는데 삼청동을 가다 보면 그 입구에 현대랑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공대 다닐 때도 현대랑을 굉장히 자주 왔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제가 나중에 여기서 일할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리고 제가 공대를 마치고 그 당시에 공대 마치면 다 무조건 100% 취직입니다. 그렇죠. 저는 취업도 하기 싫고 좀 더 놀고 싶은데 논다는 게 좀 부모님은 상당히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재밌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좀 문화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서 좀 더 문화적으로 많은 걸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보니까 제가 근데 미술도 좀 했고 어릴 때 그래서 미대를 가는 게 재밌겠다 해서 홍대 미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예, 저는 이제 실기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실기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현대학랑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가 군대도 마치고 저는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대학원 마치고 나서 오니까 약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정쩡한 시간이 있는데 홍대 교수로 계신 그 김태호 선생님이 저를 현대학랑으로 추천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현대학랑에 가서 보니까 오광수 쌤도 계시고 오광수 쌤은 우리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은 책으로서 또 글로서 맞아. 맨날 보던 쉽게 말하면 이제 존경하는 어르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현대학랑에서 뭐 돈을 번다, 뭐 직장인으로서 그런 생각보다는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오광수 쌤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 게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그 당시에는 현대학랑에서 화랑지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맞아, 화랑.
그래서 제가 간 이후에 1년 후에 현대미술 바뀌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들어간 횟수가 1987년 7월인데 그때가 좀 객변기였습니다. 현대하랑 하나, 현대하랑이 사실은 좀 서펜스는 2개였죠. 현대백화점 지하에도 현대하랑이 있었습니다. 맞아. 예. 자그마한 하랑이고. 여동생이. 그다음에 현대하랑이 주식에서 현대하랑을 만들 때가 아마 87년 연말쯤 아마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예. 그 사건들을 대표하는 한 분의 작가를 들라면 백남. 자, 맞아요. 그때가 정말 이 한국도 기운이 이 올라가는 상승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랑들도 그때 이제 그런 그 문화예술이 또 각광을 받던 시기고, 그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또 백남주 선생님이 또 현대화 이렇게 일들을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당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백남준 선생님은 특이하게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미술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동시에 알게 된. 보통은 미술 전문가가 안 다음에 일반 대중들이 알려지죠, 작가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동시에. 그러니까 1984년 1월 1일에 굿모닝 미스터 오엘이라는 네, 그렇죠. 위성 방송 내지는 위성 그 퍼포먼스죠. 있었는데 그걸 KBS에서 방영했으니까 일반 대중들도 미술 전문가도 다 같이 그 프로를 보고 그때서부터 미술 전문가들도 백남준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백남준 선생님이 한국에 소개된 건 처음 현대하랑이 아니고 원하랑이었습니다. 원하랑 정기용 선생님하고 백남준 선생님이 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랑에서 판화전 먼저 하고 그 무렵에 그리고 84년 굿모닝 미스터 오엘에 백남준 선생과 그다음에 그 여러 작가들이 있었죠. 작곡가 그다음에 뭐 아무가 스커니맨 같은 그런 분들이 판화를 찍어서 판 것도 원화랑이었어요. 근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원화랑하고 현대하랑은 굉장히 밀착된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원화랑에서 살 수 없는 큰 전시라든지 이런 거는 또 현대하랑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현대하랑은 백남준 선생님을 알게 됐을 것이고, 또 88년 올림픽이라는 게 백남준 선생님이 그게 큰 기여를 하게 돼요, 실제로. 방송도 하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88년 9월달 올림픽입니까? 그럼 5월달쯤 해가지고, 백남준 이어령 대담이 있어요. 그것도 현대하랑이 만든 거예요. 저도 이제 녹음한다고 가고 했는데, 거기서 보면, 88 올림픽 타이틀이 뭐예요? Wrap Around the World잖아요. 보자기로 이 지구를 싸자. 그런 그 타이틀도 그 자리에서 나온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그 백남준이라는 분이 하나의 작가이자 그 당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아이콘이었다. 그리고 그 전시가 88년쯤에 현대하랑에 있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인데 비디오 작품을 한국에서 판다는 상상을 못할 때입니다. 그 당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따블로라든지 아니면 조각, 뭔가 이제 물질성을 제대로 갖춘 작품만을 팔고 있었는데 비디오 작품을 판다. 그렇지만 팔았어요, 현대하랑은. 네, 대단한 거죠.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정말 그 화랑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익 대표님께 우리 화랑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21세기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해서 이런저런 화랑을 가보지만은 20세기는 또 어떻게 화랑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고, 그 다음 현대 화랑이 시작하는 70년도와 2000년 그 사이에 약 한 30년간의 어떤 그 화랑의 역사가 어떻게 됐고 어떤 분들이 활동하게 되는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도 뭐 듣기만 한 건데 현대화랑이 이제 박명자 회장님이 70년에 문을 열었다고 들었어요. 인사동에서.
근데 이제 그거에 직접적인 이제 기여를 하신 분이 운보 선생님하고 박래연 선생님 두 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박명자 회장님이 반도 아케이드에서 일하고 있었었는데 직접 화랑을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인사동에 지금의 그 뭐 서화랑인가요? 그 화랑 자리가 인사동에 거기에 이제 문을 열어서 4월 4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출발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명동화랑이라는데 저는 그 김문호 사장님을 뭐 뵌 적은 없는데 명동화랑이 굉장히 앞서가는 화랑으로 같이 동시에 이제 문을 열었다고 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몇몇 화랑이 있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뭐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현대화랑밖에 안 남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94년부터 제가 2000년까지 현대화랑을 다니면서 사실 지금의 중요한 작가들을 제가 실제로 많이 뵀었고 백남준 선생님도 사실 많이 만나 뵙고 백남준 선생님 뉴욕 스튜디오 또 마이애미 스튜디오 또 백남준 선생님의 개인 전시인 플로리다 미술관 전시 또 볼스버그라고 또 이 폭스바겐 만드는 독일의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또 이태리의 밀라노 두오모에서 했던 이제 개인전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 디렉터로서 박명재 회장님은 사실 그 해외를 잘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신 가서 보고 이제 보고 드리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백남준 선생님과의 많은 추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남준 선생님이 한국에 오시면 올림피아 호텔에 모셨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또 제가 이제 우리 애가 어렸었는데 저녁에 뵈러 가면 이제 애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제 데리고 같이 가면은 우리 아들은 심심하니까 거기서 막 뭘 그리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나랑 막 이제 밥 먹고 얘기하면서 백남준 선생님이 우리 아들하고도 나 작품 바꾸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작품 2개나 네. 가져가셨는데 본인 거는 안 주셨지만 아이고. 어쨌든 불공정거리가. 그렇게 굉장히 백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천진난만한 그런 성격이셨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있고요. 뭐 백남준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사실 이완 선생님, 뭐 박서보 선생님, 그 당시에 뭐 윤형근 선생님하고 또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도 같이 가고 뭐 많은 지금 그 작가하신 작가들하고의 그런 추억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김창년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 화랑을 제가 하게 된 직접적인 그 원인도 제가 현대화랑에서의 갤러리 현대에서의 그 경험과 그런 것이 그 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제가 좋은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뭐 그래도 화랑을 하면서 이 어려운 때도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갤러리 현대에서 박명재 회장님으로부터 좋은 점. 갤러리 현대의 가장 좋은 점은 결제가 빨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옛날에 정말 이름 있는 화랑들이 이게 돈 문제가 흐려가지고 문 닫은 화랑들이 굉장히 많은데 갤러리 현대가 지금껏 저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그런 이제 시스템 이게 아주 잘 돼 있다는 거. 그걸 또 저도 배웠고. 근데 이제 세계적인 작가들을 보면은 그런 또 천진난만한 면이 또 많이들 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아마 황희 선생님도 예. 김남주 선생님과의 무슨 좋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추억이 같아요. 많습니다. 네네네. 아까 이제 백 선생님은 올림피아 호텔을 좋아하신 게 백 선생님이 창문이 닫힌 걸 싫어하십니다. 올림피아 호텔이 문이 열립니다. 바람이 통해되고 맨날 흘렁하게 옷도 좀 이렇게 단추도 안 잠그고 그리고 옷을 계속 뭐 이렇게 몇 겹을 입어요. 맨날 춥다고. 그리고 이제 백 선생님 한국에 오시면 지금 갤러리 현대 신관 4층이 그 당시에는 편집실이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 편집실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광 선생님하고 저하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거기 와서 꼭 낮잠을 주무셔요. 낮잠을 주무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예를 들어 공간이라든지 그 당시 월간 미술 이런 직원들이 저한테
올 때는 자료를 얻으러 많이 옵니다. 현다랑이 자료가 가장 많았어요. 왜? 현다랑에서는 그 당시 전 세계 미술 잡지를 다 구독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독일 잡지, 프랑스 잡지, 미국, 라틴 아메리카부터 해서 아트 포럼, 부스트 포럼 전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료를 빌리러 후배들이 기자들이 오면 갑자기 백수진이 낮잠 자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봐요. 손잡이서 혹시 저 백 맞다? 예, 이러면 백수 계속 주무셔 계시는데 그 후배들이 이야기를 해요. 혹시 저 백수님 사인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백수님 그 팜플렛이 많기 때문에 꺼내요. 꺼내가지고 백수님한테 좀 깨워가지고 선생님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예, 후배가 원합니다. 변생이 재밌어요. 야, 너 하나만 필요한 거 아닐 것 같은데 너 애인 없어? 몇 개 필요해? 이만큼. 아, 역시. 아, 그러면 뭐 2근이고 3근이고 5근이고 다 꺼내가지고 예. 백수님 사인 다 해줘요. 해주고 가져가라. 참 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러게 역시 세계를 이렇게 저거 하신 분들은 역시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 다음 것을 보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 이화익 대표님, 황 선생님 얘기 듣다가 갑자기 지난번에 강익준 선생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강익준 선생도 이제 뉴욕에서 백남 선생과 같이 이렇게 일 도와드릴 때, 강 선생, 100년 후 미술은 뭘까? 느닷없이 질문을 하대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한번 빵 맞아가지고 정말 그 깊은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다. 이런 얘기를 또 에피소드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 이제 국민소득도 2, 3만 불이 되고 문화예술도 정말 이 번창하는 이제 되면서 국제화 세계화가 이제 급진전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미술시장 2006년, 7년 붐도 있었고 2014, 15, 16년에 단색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술 투자금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박 대표님께서 우리 21세기의 미술시장과 화랑들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997년에 이제 뭐 경제공황이죠. 경제공황이 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고, 그래서 화랑이 사양산업이라고 제가 이제 2001년에 인사동에서 문을 열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 화랑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열었던 화랑도 문 닫아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문을 열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고 그래서 일단 한 3년 해보겠다. 한 3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접고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2001년에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도 2004년, 5년, 6년 이때 아주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술시장이 반짝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화랑으로 2005년에 옮겼는데 그때 이제 뭐 이 화랑을 2004년에 구입하면서 뭐 대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호황이 와가지고 대출금도 갚고 뭐 괜찮아지는 그런 또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2008년부터 또 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장기 침체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년, 15년, 16년 이때는 이제 뭐 단색화, 미술 투자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직접적으로 큰 어떤 뭐 좋았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코로나 직전에는 이제 코인 때문에 요때가 그러니까 단색화와 미술 투자에 대한 계기가 있었던 때가 코인,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로 돈 번 사람들이 또 이제 미술품으로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2021년, 22년 이때 반짝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해서 어디 못 나가고 집에 많이 머물다 보니까 이제 그림도 걸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조금 또 반짝 경기가 살아났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2021년에 이건희 컬렉션.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미술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내가 그림 하나 사볼까 하는 그런 동기가 된 게 이건희 컬렉션이 뭐 어마어마한 그 분량으로 또 좋은 컬렉션들이 국공립미술관에서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을 콜렉션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네.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그 큰 어떤 계기들이 네, 네. 그 사회를 또 이렇게 한 단계씩 레벨업을 시켜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의 그 전부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미술 전체적인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예, 예.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현대화랑 갤러리 현대가 설립 55주년을 맞았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 황 선생님께 우리 현대화랑이라는 이 상호를 누가 지었다고 현대화랑 상호는 그 성재휴 풍곡. 풍곡 선생님이요. 풍곡 선생님. 전통 한국화를 하시는 분인데. 예. 그분은 경상남도 창녕 출신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끝까지 쓰셨죠. 그리고 그분은 점심시간 좀 지날 때쯤 되면 꼭 현단에 나타나셨습니다. 아, 그래요?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현대화랑 장명을 했으니까 내가 평생 동안 커피를 매일 한 잔씩 얻어 마실 자격은 된다 하셔가지고 또 이분이 이렇게 약간 너스레가 좋으신 분이에요. 네. 오셔가지고 제가 첨언을 하자면 박명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현대화랑이라는 그 명칭을 시작했을 때는 그룹 현대, 지금은 대그룹이지만 네. 거의 비슷했대요.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대그룹은 엄청 커졌고 현대화랑은 이제 그 그룹에 비하면은 이제 물론 우리 그 화랑에서는 뭐 제일 큰 좋은 화랑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이제 너무 이게 격차가 심해져. 대그룹 현대하고 너무 격차가 오히려 이제 저는 심해졌다. 거꾸로 생각하는 게 당시 현대라는 명칭을 가졌던 기업이나 화랑은 다 성공한 케이스가 된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현대다, 뭐 현대도 더 나아간 동시대다, 당대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정말 현대다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앞선 명칭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1970년대. 그리고 이름대로 컨템포러리 아트를 가장 먼저 전시하고 네네. 또 그것을 미술 마켓에까지 연결시킨 데가 현대화랑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양 선생님이 더 잘하시겠지만은 전속 작가라고 하는 그 이전에는 뭐 고미술 이런 화랑들이 더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좀 전속 작가 제도를 그 처음 세팅한 것이 우리 현대 화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전속 작가라는 개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전속 작가라는 뭔가 하면 그 작가를 믿게 살리면 전속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영에 관한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만 그 당시 많은 작가들이 현대화랑에 전시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일단 현대화랑하고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전속 비슷한 개념으로도 현대화랑 작가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 보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생활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술 마켓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학교 교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술 교사를 하면서 약간 좀 아마추어적인 개념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가끔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또 할 수 없고 한데 현대화는 어떻게 하든 한 작가가 작품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 라는 개념과 실천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미술사의 나중에 다양성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전통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산업 사회로 넘어온다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생존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에 우리가 미술 시장, 미술 산업에 있어서 초점기 이제 큰 기여를 했던 것이 현대화랑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쭉 그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약 한 그동안 55년 동안 한 450명 정도의 작가들이 현대화랑에서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전이나 또는 단체전을 이렇게 합치면은 이게 한 850회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100회, 200회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850회의 전시, 물론 이제 그쭉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뭐 김한길 선생님, 이중섭 선생님, 박수근 선생님, 이거 뭐 우리 현대 미술사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을 시장하고 연결시켰다는 것이 그야말로 현대 화랑의 큰 역사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또 70년대는 사실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은 한국 화가들의 그 거장들의 전시가 많았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서양 화가 위주로 거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70년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70년대 후반부터는 서양 화가들 작가 중에 어쨌든 이제 시장을 형성해가는 그런 작가들이 또 대단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래된 컬렉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대화랑에 가서 이런 작가들 전시 작품 사주세요. 구입하게 전시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다음 전시 무엇입니다. 그럼 그때 꼭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우리가 이제 알았거나 또는 이제 많이 익혀진 특히 이제 요즘 이제 경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당시에는 화랑에 전시됐고 이제는 이제 오랜 역사가 돼서 미술사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에 어떤 그 작품들이 순환이 되면서 경매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작가들이 여기서 거의 전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초창기에, 20세기에 이름이 있었던 작가들 좀 생각나는 대로 쭉 이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제가 1987년에 현대화랑에 입사했을 때는, 지금은 이 동양화, 한국화가 상당히 이제 멸실 단계까지 가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동양화가 많이 침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가 없을 때는 상설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현대화랑 자체 콜렉션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전시를 했는데, 보면 항상 동양화가 몇 점 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술이 자꾸 서양화 중에서도 이렇게 따블로 작품으로 자꾸 마켓이 좀 한정돼가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장르가 더 다양했습니다. 예컨대 현대화랑에서 재미난 건 판화전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현대미술 판화전도 했지만 황규백이라든지 이상우 또 김상유 이런 판화전을 많이 했고 지금은 판화전이라는 게 좀 그냥 마이너 취급하고 판화라는 게 아트마켓에서 잘 취급하지 않죠. 그때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현대랑에서. 또 하나는 조각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조각 잘 안 하죠. 네. 마켓에서. 근데 현대랑에서 제가 그 당시 본 것만 하더라도 신문석, 또 이종각, 한용진, 좀배라든지 김정수, 윤영자 이런 분들 조각전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조각전은 힘들지 않습니까? 네. 예, 설치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고객이 샀다 할지라도 그걸 운반해 주는 것도 사실 힘든데 그 당시는 그런 걸 별로 힘들다 생각 안 하고 조각전을 많이 했고 또 그 당시 작가들도 조각 작품을 자기가 직접 집에서 아틀리에서 조각 작품 많이 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미술의 장르 어떤 부분들이 좀 점점 쇠퇴돼가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80년대 후반에 현대화랑의 그 다양한 전시들이 상당히 그리울 때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사실 이 세월이 갈수록 미술품의 또는 그 전시의 다양성이 더 확대돼야 되는데 오히려 좀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역시 그때 이렇게 판화전이라서 조각전을 했다는 게 지금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신선하게 들리고 역시 오랜 50년이 넘은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화랑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했고 공헌을 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물론 우리 박명재 회장님도 화랑협회 회장도 하시고 또 2000년대에 들어오면은 한국 미술계 영향력이 있는 1위로 선정도 되시고 참 좋은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화익 대표님께서 박명장 회장님과의 어떤 뭐 얽힌 뭐랄까요? 추억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있죠. 네. 네, 제가 이제 94년에 입사해가지고 2000년까지 95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이제 처음 생겨가지고 거기도 이제 같이 갔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젤, 아트 바젤이나 또 피아 이런 데도 회장님하고 같이 가면은 이제 같은 호텔 방에서 이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뽕피드 미술관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박명재 회장님도 굉장히 저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몰라, 제가 편하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제 저는 그때 젊었으니까, 회장님보다 많이 젊었으니까, 이제 늦잠 자고 막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호텔방에서 이렇게 먼저 앉아 있고 그리고 저는 한참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전시를 보러 다니는데, 그 뽕피두에서 이제 어떤 개막식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막식 같은데 뭐 이렇게 초대장 같은 거를 잘 안 챙겨요. 그냥 가면 또 다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놀라신 거야. 내가 뽕피드로 같이 갔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둘이서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나. 근데 제가 거기서 막 이러면서 그냥 인사하면서 막 들어갔더니 좀 놀라신 그런,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유럽 많이 다녔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신문섭 선생님도 거기 파리에 작업실도 있고 거처도 있으시고 했지만, 또 그 신성희 선생님도 계시고 또 김창렬 선생님도 계시고, 갤러리 현대에서 전시하는 많은 작가들, 또 방혜자 선생님 다 파리에서 거주하는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회장님하고 파리에 가고, 유럽을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네네. 동분서주 하셨을 때 맞아요. 많은 이제 그 같은 이제 동행이나 이런 체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70년에 사실 이제 갤러리 자체가 몇 개 없었던 시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번성해 있는 이제 국제 갤러리가 82년이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아트가 83년이니까 이미 이제 벌써 10년 이상 그 설립 연도로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화랑협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보면은 아까 이제 김문호 대표님 명동화랑 얘기도 나왔지만은 초창기 이제 동산방, 명동화랑, 양지화랑, 조선화랑, 현대화랑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앞서가던 화랑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화랑협회라는 걸 만들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화랑협회를 이끄셔가지고 사실은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갤러리도 운영해야 되는데 이 큰 덩어리 협회라는 것을 또 운영을 하려면 또 온갖 또 노력과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그 어떤 분들이 좀 회장을 이렇게 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문선호 그분은 제가 만나뵌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권상능 회장님은 지금 사실 지금까지도 화랑을 하면서 본인이 90세. 이제 90세 예. 기념하는 그런 전시를 화랑 미술제 때 또 했던 그런 것도 있으시고, 아직도 너무 활발히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창실 회장님은 자꾸 하셨고, 그러니까 김창실 회장님은 이제 2번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아드님이 이제 또 화랑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권상능 회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3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수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대구의 맥형아랑 이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해서 또 그것을 또 폐지시키셨었고,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또 부활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현숙 회장님 때부터는 이제 제가 너무 잘 알죠. 이현숙 회장님 때는 제가 총무이사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표미선 회장님 2번 하셨고, 그 다음에 박용 회장님 때는 제가 이제 부회장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홍철 웅갤러리가 부회장을 했어요. 제가 할 때 부회장 했다가 이제 회장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황달성 회장 2번 하셨고, 이렇게 이제 사실 이게 그 봉사하는 자리인데, 회장을 하다 보면 사실 자기 화랑은 챙길 수가 없어요. 거의 뭐 화협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번밖에 못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짧게 2년 이제 봉사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그 2번, 3번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뭐 모든 협회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는 그 봉사 그렇죠. 기관이고 또 봉사 역할이잖아요. 네. 참 훌륭하신 분들이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셔가지고 맞아요. 오늘날 그래도 이제 오늘날 뭐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세계 3대, 2대 아트페어라고도 할 수 있죠. 프리즈가 그래도 이제 지금 올해로는 4번째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프리즈와의 공동 개최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전 세계의 그 어떤 미술 시장의 그 이목을 서울로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었다는 거는 또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55주년 현대화랑 그 기념전을 하고 있는데 마치 또 공교롭게 이 뭐 국립현대미술관도 정말 그 역사 이래 처음으로 상설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국립현대미술관 가가지고 거기 상설전을 통해서 우리 현대미술사를 구경하고 또 옆으로 오면은 갤러리 현대에서 또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지금 거의 뭐 현대미술사 축약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2개를 한꺼번에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황 선생님 또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그 양쪽을 보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현대화랑에서 하고 있는 전시 1부, 2부 지금 현재 2부가 열리고 있죠. 1부부터는 두 전시를 다 봤습니다. 1부, 2부를 다 봤는데 저는 특히 지금 본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를 보면 제가 젊었을 때 그분들 만나 뵌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런 좀 하나의 그 평론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본관에 오늘도 다녀왔지만은 작품들을 보면 깊은 울림을 좀 더 받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옛날 서명인물 작품들은 요즘 젊은 작가들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가 했을 때 그 작가들이 가졌던 그런 고독의 시간과 또 집중력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좀 고독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집중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세대 작가들은 그렇게 뭐 작품에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아닌데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작품을 했다. 그렇죠. 라는 그런 울림이 지금도 이렇게 작품에서 느끼는 걸 보고 지금 깜짝 놀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양쪽을 다 2-3번씩 봤는데 저쪽 가서 봐도 그렇고 또 이쪽 가서 봐도 그렇고 너무나 이 깊이와 너비가 가슴 푸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구 시간과 그 어떤 미술을 향한 집중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미 이제 글로벌 시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술도 보면은 이제 단색과 붐도 있었지만 단색과 붐이 이제 글로벌로 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플랫폼을 만들어줬는데 거꾸로 또 세계 유수의 갤러리들이 서울에다가 또 전부 지정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시아의 거점 도시로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랑협회 회장을 하셨으니까 아주 그 유심 있게 보셨을 텐데,
어쩌다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은 프리즈 서울이 네, 네, 지금 이제 또 최근에 또 오너가 바뀌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그 서울이라고 하는 아트 빅시티, 그래서 현황과 미래가 프리즈 아트 페어를 포함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그 미술계에 얼마나 몸담았나 한번 카운트 해본 적이 있는데 86년부터니까 한 39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세계의 그 모든 중심지가 아시아가 된다. 그런 얘기가 쭉 있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이 아마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이제 세계 중심이 되는데 사실 이 문화라는 거는 돈이 있어야지만 이게 모이는 거거든요. 돈이 없으면 안 모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에 지금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데가 중동이에요. 카타르가 그 파리 생제르맹 구단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 거기 그 만수르가 또 맨시티 구단주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지금 이제 어떤 지금 스포츠의 그 메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를 보면서 이 미술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사실은 이 유럽과 미국과 이런 데서 지금 아시아 쪽으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는 너무 서양화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그 소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며 이런 데서 또 중동에서도 아시아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리엔탈, 동양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현대화해서 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외국 화랑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그들한테도 이 아시아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중국도 자본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아시아에 자기네들도 뭐 유럽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아시아에 돈을 자기네가 이렇게 가지려면은 여기 뭔가 하나 뭐 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갈 수 있는 나라가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시아에 중국은 못 가요. 왜냐면 거긴 공산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외국 화랑들한테 뭐 아트페어에서도 판매하면 32%의 뭐 세금을 걷고 그러니까 거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 하는 아트 바젤도 지금 계속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데 옮길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경으로 갈래도 일본은 또 너무나 내셔널이에요. 거긴 글로벌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한중일에서 갈 수 있는 데는 이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뭔가를 막 빨리 받아들이고 글로벌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화랑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뭐 중국 돈, 뭐 일본 돈,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이제 아트페어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프리즈가 들어왔지만 사실은 바젤도 계속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눈 떠들긴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프리즈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못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프리즈는 제 생각에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이제 5년 계약으로 시작을 하지만 5년이 지나고도 아마 계속 할 거고, 그리고 그 오너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전부터 그 투자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동이 이제 그 지금 카타르가 내년에 2월부터 이제 아트바젤에서 운영하는 페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동은 아직도 사실은 좀 이제 뭐랄까 시작한 게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이제 훨씬 더 늦어요. 모든 게 늦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시장을 형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또 이렇게 뒷받침해가지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요 타이밍이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도시 거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미술계 화랑들이 굉장히 더 좀 그런 거를 의식하고 글로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화랑협회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동안 성장해가지고 정회원이 165곳, 네네. 165개, 준회원이 20개에서 지금 185개, 굉장히 큰 단체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화랑협회도 지금 계속적으로 열고 있는 한국국제아트페인 키아프 외에도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쭉 열고 있는 화랑미술제. 네네. 그다음에 이 화랑미술제도 서울에서만 하다가 지금 이제 수원에서 수원에서도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하고요. 또 미술품 양도 소득세 폐기니 뭐 연기 운동을 참 그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더 많은 그 미술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들을 마련했고 또 국제화에 또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코리안 아트쇼라는 것을 여기저기 아트페어를 다니면서 이제 네. 우리 한국 섹터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한국 미술을 선보였잖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엑스포 시카고까지 이렇게 진출하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미술품으로 이제는 미술품 세금을 납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물납제도까지 이제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물납제도가 되려면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그렇죠.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쭉 그 감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황희 선생님께서 감정 전체에 대한 걸 뭐 진위 감정, 그다음에 시가 감정,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자주 감정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좀 소개를 해주는 네. 그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술품 감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진위, 또 하나는 시가, 두 가지 있는데 진위 감정 같은 경우는 그다음 꾸준하게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랑협회에서 하는 감정의 거의 한 80~90%가 진위 감정인데 그 옛날같이 미술품이 그렇게 안 비쌌을 때는 진위가 그렇게까지 뭐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작품 하나가 뭐 10억 넘는 작품이 있을 때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미술품을 팔고 사는 고객과 화랑에서 진위 감정에 대한 중요성을 다 깊이 다 이렇게 절감하고 많은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 감정 같은 경우에는 시가 감정은 아까 물납 제도하고도 관계있지만 시가 감정의 이제 가장 큰 변환점이 사실은 이건희 컬렉션이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들이 그 투입이 돼가지고 한 4~5개월 정도를 계속 그 감정을 받습니다. 그거는 진위 감정이 아니고 시가 감정입니다. 네, 시가 감정인데 아마 우리 그 대한민국 미술 역사상 그렇게 많은 작품을 시가 감정한 게 아마 그 처음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우리 좀 실력이 좀 향상되었습니다. 왜 시가 감정을 하려면 물론 그 삼성 그 뉴 미술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인덱스를 갖고 있겠지만 시가에 대한 우리도 그 나름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해외에서는 이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걸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또 근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되고 그 이후에 아마 저희들도 좀 시가 감정에 있어서 많은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가 감정은 요즘은 뭐 물납 제도하고도 관련돼 가지고 그거는 그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공정성 잃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으로 좀 한번 감정받아보고 싶다는데 비싸겠지, 내 작품 같은 것은 뭐 가도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뭐 크기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고 진위 감정 비용하고 시가 감정은 이제 가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아시는 대로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진위 감정 같은 경우도 고가의 작품이라보다 고가의 작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몇몇 A급 작가가 있습니다. 작품 가격이.
그다음에 그 A 안에서도 이제 소문자 A1, A2로 또 나뉘겠죠. 그건 작품 사이즈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또 B군이 있는데 A군, B군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A는 극소수가 되겠죠. 대문자 A는. 예, 그렇게 진위 감정 요구가 달라지고요. 시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화랑인 현대화랑 갤러리 현대의 개관 55주년을 계기로 해서 화랑 미술시장의 임모저모에 대해서 이화익 갤러리의 이화익 대표님과 그리고 황인 미술평론가님을 모시고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반세기를 넘어 앞으로 화랑의 역사가 100년, 200년 계속되고 세계적인 작가들을 양성하여 한국과 세계의 미술사를 우리가 장식할 수 있도록 성장을 기원하며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진수의 아트앤마켓은 미술계의 새로운 흐름과 오늘과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찾아서 대담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가, 기획자, 소비자, 그리고 새로운 변화 아이템을 찾아 소개하는 서진수의 아트앤마켓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롭고 의미 있는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